1955년에 시작하여 1975년까지 지속되었던 베트남 전쟁. 미국은 자신들의 압도적인 무력으로 베트콩을 제압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전투에 능숙하지 않은 미군, 하지만 최신 무기들을 이끌고 인도차이나 반도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알다시피 이것은 미국에게 있어 가장 뼈아픈 패인이 되고 말았는데요. 미군의 폭격 기등이 활약하기에는 너무나도 울창한 정글과 신참 병사들이 견디기에는 결코 만만치 않은 열대 기후가 미군의 전투력을 반감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점을 10분 활용한 베트콩의 게릴라 전술, 민간인의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여기는 베트콩의 잔악함은 미군으로 하여금 누가 아군이고 누가 민간인인지 구분하기도 힘들게 만들어 멘붕에 빠뜨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쟁은 미군의 예상과는 달리 장기화됐고 결국 그들은 동맹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죠. 한국 역시 1950년 시작하여 53년까지 지속되었던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미국의 든든한 우방국으로서 이 전쟁에 군을 파견했습니다. 이때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 부대는 맹호부대, 청룡부대, 백마부대가 대표적이었는데요. 한국군의 파병 초기 미국은 한국을 개무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미국의 압도적인 무기의 효율이 반감이 됐다 한들 미군은 한 명당 9명의 베트콩을 사살할 정도로 실제 전투가 발발하면 꽤 훌륭한 전투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한국군은 그저 미군이 위험할 때 뒤에서 백업이나 하라는 것이 당시 베트남에 파병되어 있던 풋내기 미군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이 머무른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미군 병아리들의 눈빛은 모두 초롱초롱해지다 못해 학을 떼는 경외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은 미군의 활약이 무색할 정도로 군인 한 명당 25명의 베트콩을 사살하더니 전쟁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1대 100의 압도적 무력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상황이었냐 하면 미군이 노획한 베트콩의 교전 수칙서에 따르면 100%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한국군과의 전투는 무조건 피하라. 설령 한국군이 비무장한 상태라 할지라도 한국군은 태권도로 단련된 유단자 특수부대원들이니 절대 함부로 공격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베트콩이 미군을 상대로 높은 승률을 자랑하던 야심한 밤 정글의 지형을 이용하여 습격하는 작전에서조차 한국군은 몇 번의 전투 끝에 금방 익숙해지더니 오히려 베트콩의 작전을 역으로 이용하여 한밤중의 정글에서 베트콩을 학살하는 위용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한국군은 전투 중 아군 한 명이라도 부상을 당한다면 베트콩을 지옥 끝까지라도 추적하여 복수한다는 말이 있어 베트콩은 물론 미군들 사이에서도 잔인한 한국군이라는 이미지가 널리 퍼졌다고 하죠. 한창 한국군의 피해가 많이 발생했을 때에는 한국군조차 분노를 참지 못해 부대 주변으로 사살한 베트콩들의 머리를 걸어놓는 경우도 있었기에 이 근처를 지나가다 발각된 베트콩들은 포로로 잡히기도 전 두려움에 떨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베트남 GDP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베트남 입장에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은인의 국가가 됐는데 이것은 5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최근에는 이때 베트남에 파견되었던 인물들의 인적 사항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크게 화제가 되어 그렇게 잔인하게 압도적 무력을 뽐냈던 이들이 사실은 이랬던 말인가라며 회자되고 있기도 한데요. 1965년 파병되었던 일진 맹호부대의 지휘부 사단장 겸 주월 한국군 사령관 소장 최명씨는 당시 겨우 38세에 불과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태국 무공훈장, 화랑 무공훈장, 충무 무공훈장 3개, 을지 무공훈장 2개를 받을 정도로 한국전쟁에서부터 혁혁한 공을 세운 걸출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인민군 유격대 총사령관, 길원팔 중장 및 참모장 강칠성 대자를 비롯하여 각종 고위 간부 13명을 사살했습니다. 비록 5.16 군사 정변의 주역 중 하나로 후대의 평이 매우 극단적으로 갈리는 인물이긴 하지만 박정희 정권 말기 유신헌법과 삼성개헌에 반대하여 저천되었기에 군인으로서는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외에도 맹호부대 부사단장 준장 이남주 38세, 참모장 대령 이인재 36세, 파월 일진 최연소 중령 박경석 32세 등이 있었고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의 한화회를 상대로 마 너구한테 선전포고다 임마 난 죽기로 결심한 놈이야 라며 반란군을 전부 탱크로 밀어버리겠다고 외치며 저항했던 대표적인 수도방위군의 지휘관인 장태환 중령도 베트남전 당시 34세의 나이에 불과했습니다. 자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깡을 보여주던 상남자 참군인인데 전면전을 두려워하며 도망치기만 바쁘던 베트콩 앞에서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무섭게 몰아붙였을지는 지금 상상만 해봐도 몹시 두려울 수준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베트남은 우리는 베트남 전쟁의 승전국이다 라며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한국군에게 처참한 패배만 맛볼 뿐이었던 베트남 사람들은 뼛속 깊이 그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본능적으로 한국군을 두려워하는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군인이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베트남 인민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의 호치민은 강력한 락다운 조치를 위해 거리 인민군을 동원했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인구의 도시 호치민에 4만 명 가량의 베트남 인민군이 투입됐는데 한 명당 500명 이상의 시민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인간적으로 시민을 대할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겠죠. 베트남군은 공식적으로 모든 식료품은 군이 보급해 줄 테니 마을의 대표가 필요한 품목의 목록을 군에 제출하라 말했지만 베트남 군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여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식료품과 생필품을 횡령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베트남 군인이 원하는 모든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10월 들어 전국적인 락다운 조치가 완화되자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보이긴 했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자국 군인들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언제라도 독단적으로 군부대를 동원하는 정부는 시민들로 하여금 언제라도 다시 한번 자신들의 삶이 군인들에 의해 유린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늘상 안고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베트남 사람들은 과거 자신들의 조상을 참교육했던 한국, 그리고 자신들 주장으로는 베트남의 위대한 전통 음식 반미를 모욕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한국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한국에게 무한한 감사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10월부터 베트남의 방역을 완화할 수 있게 도와준 국가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의 판민진 총리는 9월 초부터 현재에 위치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조 공장에 방문하여 제발 한국 정부에게 백신 좀 공급해달라 요청해달라 애원했습니다. 베트남은 전 세계적인 백신 물량 부족으로 인해 백신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베트남이 한국 정부로부터 백신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면 베트남에서 근무 중인 한국 근로자들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 가족들에게 무료로 백신을 제공하겠다 말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그대로 유지되어 지난 14일 수도 하노이에서 개최된 한인상공인연합회 한국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백신이 보충되는 대로 한국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접종을 시작하겠다, 말로만 그치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며 그 자리에서 기획투자부, 교통부 등 6개 부처 장관과 하노이 호치민 등 5개 시의 책임자도 회의에 참가시켰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을 위한 특별 지원도 약속했는데 생산 라인 정상화를 위한 통행의 자유 확보, 방역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한국 기업인 베트남 특별 입국 확대 등 다양한 방면에서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보다 한국의 기업을 최고로 우대해 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난 21일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방문해 있던 한국 정부 대표단은 응우옌 수원푹 베트남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베트남에 백신을 공급하기로 약속을 확정지은 것인데요. 이때의 계약이 지난 10일 이행되어 한국은 베트남을 비롯하여 태국에 총 157만회 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백신을 공여받은 베트남의 판민진 총리는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 박노한 대사를 만나 베트남이 한국 최초의 백신 공여 대사국이라는 것은 한국이 베트남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여줘 더욱 뜻깊다 라며 무한한 감사를 표했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한국의 네티즌들은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공여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작년 한국과 베트남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다툼을 이끌어냈던 입국자 대우 홀대 사건에 이어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9월 2일만 해도 한국인 입국자 14명이 베트남 공안에게 수모를 당했기 때문이죠. 한국인 14명은 베트남에 입국하여 2주간의 시설 격리를 모두 마친 후 기업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하노이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하노이에서 검문을 벌이던 베트남 공안은 한국인 입국자들이 탄 버스를 멈춰 세우더니 장장 9시간 동안 어디에도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한국인들은 한국과 베트남이 맺은 협정인 백신 트랙을 통해 기업인들을 위해 특별 단축된 2주간의 격리를 모두 마쳤으며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했다며 공안에게 제출했으나 베트남 공안은 예외는 없다며 이들의 통행을 불허했습니다. 버스에서도 못 나가도록 막는 아주 비인륜적인 태도였죠. 결국 이들은 뒤늦게서야 한국 대사관과의 연락을 허가받았고 새벽 2시께 한국 영사가 현장에 도착해서야 이들의 하노이 출입은 허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정부가 협의한 내용이고 14명의 기업인들이 하노이에 들어가기 전에도 사전에 다 내용을 통지하여 허가까지 받은 사항인데 현장 공안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9시간 동안 억류당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라며 소식을 들은 한국 네티즌들은 분노했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고 고압적인 공안의 태도는 조금 전 소개했던 베트남 군대와 매우 유사하죠. 이렇게 비상식적인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위해서 백신을 공유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의문을 표하는 네티즌들의 반발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베트남의 GDP를 책임질 정도로 한국은 베트남에게 있어 은인 국가나 마찬가지인데 작년 단 하나의 사건으로 그들은 인터넷으로 온갖 혐한 게시글을 양산해냈습니다.
베트남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결국 본질적으로는 공산 독재 국가인데 그들을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국내의 경제분석기관에서 내놓은 자료만 봐도 베트남에 있는 한국의 기업은 베트남의 독선적인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로컬 리스크를 감수해야만 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하는 74%는 제조업 분야인데 지난 3개월 동안 베트남이 극단적인 봉쇄 정책을 취함으로 인해 현지의 한국 제조업체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고 말았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손바닥 뒤집듯 기업과의 협의는 개나 져버린 채 독단적인 정책을 내놓는 베트남인데 앞으로 경제협력을 늘리는 것이 과연 득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다음 주자로서 세계의 공장으로 베트남을 활용하고자 베트남에 진출했던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로 인해 지난 2년간 글로벌 밸류 체인에는 큰 혼란이 왔습니다. 베트남이 한창 잘 나갈 때에는 동남아의 GVC 중 41.49%를 베트남이 기여하고 있었는데 2년 동안 베트남 정부의 비상식적인 기업 대우에 열받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베트남의 FDI 유치액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20%가량 급감했다고 하죠. 특히 제조업 신규 투자 프로젝트는 이전에 비해 절반에 가까운 수출의 감소를 맞이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괜히 베트남에 투자했다. 다시 한번 예상치도 못한 손실을 보기 싫다는 것인데요. 이것에 깜짝 놀란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의 위기에서도 벗어나고 글로벌 기업들의 탈베트남 기조를 바꿔놓기 위해 한국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며 붙잡은 것입니다. 한국 역시 이미 베트남 현지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손실을 최대한 만회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가 제공하겠다는 특혜를 마다할 이유가 없고 어차피 국내에서 남아도는 아스트라제네카만 주면 되는 것이기에 베트남의 요청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향후 베트남에 대한 투자 증가라는 결과를 부르기에는 한국 역시 베트남에 대인 것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한국도 베트남에게서 실속만 챙기고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나라로 하나 둘 떠나게 될 것입니다. 경제와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이지만 조금만 쏘가 틀리면 태도가 돌변해버리는 베트남의 모습은 오랜 기간 베트남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박항서 감독의 근황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2022년 월드컵을 위한 최종 예선에 간신히 진출하였으나 4경기를 연달아 패배하며 단 1점의 승점도 따지 못했습니다.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1대3으로 패배했고 호주와의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했으며 스포츠는 없고 도박만 남았다는 중국에게조차 2대3으로 패배를 맛보고야 말았습니다. 13일 새벽 열렸던 오만과의 경기에서 1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한때 동남아시아 축구의 맹주로 떠오르던 베트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자 베트남 현지에서는 박함서 감독을 역적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독광희엔 하노이 FC 구단주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 감독이 전술적으로 유연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 그는 아주 보수적인 감독이라 베트남의 축구 특성과 맞지 않는다 라며 맹비난을 가했습니다. 베트남의 매체 VN 익스프레스 역시 베트남이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경기를 사소한 이유로 내줬다며 박 감독의 실력에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정작 최하위 수준이었던 베트남 축구를 이까지 끌어올리고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시킨 것이 박항서 감독인데 그 이상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에게 죽을 죄를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4연패의 치욕을 맛본 베트남 대표팀은 다음 경기를 통해 월드컵 사상 첫 승점을 획득하겠다 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요. 무려 사상 첫 승점이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승점을 획득한 적이 없고 박항서 감독이 있었기에 그것에 도전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것인데 현지 베트남인들은 베트남 축구 선수들은 훌륭하지만 박항서 감독의 실력이 떨어져 베트남 대표팀이 활약하지 못한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국내 네티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요즘 베트남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국제 결혼을 통해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억지로 이혼 사유를 만들어 한국 남성과 이혼하고 본국에 있던 자신의 진짜 남편을 한국에 불러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사기극을 벌이는 것이죠. 사람은 국적에 관계없이 다 다르기에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지만 한국이 그토록 많은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짧은 기간 동안 무수히 많은 통수를 친 베트남을 저는 결코 믿지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